네, 안녕하세요. A커뮤니티 강철정입니다. 먼저 너무 쟁쟁하시고 이 중국이라던가 경제 전반에 걸쳐서 깊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발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비즈니스워치에서 저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 아까 거시도 얘기하셨고 중시라던가 미시까지 얘기하셨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거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보일까 말까 한 실무적인 얘기를 제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이제 그런 내용 위주로 좀 준비를 했고요. 발표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중국의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그다음 소비재 안에서도 커머스 부분으로 조금 더 국한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소비재라던가 커머스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과연 작은 부분을 통해서 큰 부분 어떻게 변화하는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빅데이터라던가 딥러닝 같은 부분도 이커머스 기술에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중국에서 한 10여 년 정도 비즈니스를 하면서 왜 우리가 지금 역풍, 사드 문제, 반한 감정 이런 것들은 어떻게 시작됐냐를 좀 공부를 해보니까 한류라는 것부터 시작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를 좀 아시겠지만 먼저 대장금이 2004년에 히트를 쳤습니다. 실제로 저도 05년도에 어학연수를 갔다가 창업을 하게 됐었는데요. 05년도만 하더라도 상해나 베이징이나 일선 도시에는 거의 1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정식 한식당들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당연히 없습니다. 외환 위기 때 다 도망가신 분, 문 닫고 하신 분들 상당히 많고요.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다만 당시에 대장금은 한국 제품이라던가 소비로 연결될 수 없었던 것이 역사물이었었기 때문에 PPL이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한식이 잘 된다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상품의 소비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가 중국에서 13년, 14년에 어마어마한 히트를 하게 됩니다. 실제 저희도 당시에 비즈니스를 하고 있던 과정에서 보면 상해에 있었던 유명한 홍첸루라는 한국인 거리에 치킨집에 줄이 200m씩 막 쓰고 그럴 정도로 치맥, 중국에서는 자즈라고 하고 피지오 이렇게 같이 해서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사실 역직구라는 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정확한 용칭은 크로스보드 이커머스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 무역에 대한 부분이 한국에서 단어로 정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지금은 이제 오늘 또 중요한 재판이 이미 선고가 났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말을 써주셨는데 역직구라는 단어를 쓰셨고 별에서 온 그대에서 천송이 코트가 유행하는데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못 사냐라는 게 당시엔 또 언론에서는 전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상당히 회자가 됐었고 역직구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천송이 코트라던가 도민준 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인들이 기존에 한국에 가지고 있었던 인식에 대해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고요. 실제로 원년이 되고 또 어마어마하게 사실 많은 그런 소비재에 관한 화장품이라던가 여러 가지 립스틱, 제이스티나 같은 여러 가지 액세서리, 주얼리 같은 제품들도 붐을 가져가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6년 4월에 태양의 후예가 뜨면서 이 별에서 온 그대 이후에 저희가 또 한 번 완전히 일본이라던가 다른 국가의 소비재들이 중국 시장에서 거의 발을 못 붙일 정도로 강력한 문화 콘텐츠가 나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실제로 보시면 유튜브에 누적 조회수가 30억 뷰 이상이 나오거든요. 사실 이걸 광고 비용으로 계산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금액의 경제 효과를 가져왔을 겁니다. 태우 R이라던가 그리고 별에서 온 그대에서 이미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봤기 때문에 기업들이 상당히 PPL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요. 저희도 사실은 태양의 후예 되게 큰 하나의 혜택을 봤었는데 당시에 저희가 한국의 정관장에서 송중기 씨가 먹었던 스틱으로 되어 있는 정관장 제품을 중국 온라인에서 유일하게 팔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제품 자체도 많이 준비가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방영 다음 날 거의 품절 나듯이 다 품절이 났고요. 뭐 그 인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정관장은 이커머스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아쉬운 건 그렇게 한 3개월 정도의 3개월 천하가 지나고 2016년 7월에 이제 사드 배치가 발표가 되면서 그 30억 부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던 누적 조회수도 중단이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선순환 구조를 끌고 갔어야 되는데 끌고 갈 수 없는 구조가 된 거였죠. 앞에 세 개의 드라마를 한류라는 걸로 대표할 수 있었었는데요. 그게 어떤 선순환이 났는지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근데 그러니까 이런 선순환이 안 났던 드라마를 통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도깨비는 2016년 12월에 17년까지 1월에 종영돼서 한 2개월 좀 남짓 정도 반영이 됐었고요. 실제로 중국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어마어마한 인기를 가져갔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한류 콘텐츠가 뜨게 되면 치이라던가 투도라던가 같은 중국에 있는 동영상 플랫폼이 도깨비의 판권을 사가게 됩니다. 뭐 회당 얼마씩 해서 가져가게 되면 그걸로도 이미 판권에 대한 라이센스 경제 효과를 가져가게 되고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이런 선순환 구조는 도깨비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안 사갖고 개인들이 몰래 올려서 차단되면 다시 내리고 그럼에도 또 보고 했는데 당연히 뷰는 집계도 되지 않을 뿐더러 얼마나 본지도 알 수 없겠죠. 그리고 만약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PPL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 기업들한테 방해 PPL이 일어났을 텐데 노출 채널 자체가 적다 보니까 아까 태양의 후예라던가 별에서 공대 같은 선순환 구조가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정식 플랫폼에서라면 웨이보나 웨이싱 같은 그 사회관계망 SNS를 통해서 확대가 되고 그 확대된 인포메이션들은 다시 구매로 이어집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뭐 알리바바라던가 뭐 텐센트가 대주주도 있는 JD라던가 웹핑후이, 뭐 타오바오, 이하오데인 같은 여러 가지 중국의 채널 등에서 PPL 제품들이 선순환되면서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아까 봤던 뭐 송중기가 먹었던 정관장이라던가 그 송혜교가 했던 목걸이라던가 이런 브랜드들이 왜 이 김고은 씨가 했던 머플러나 공유 씨가 썼던 우산은 단어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냐. 사실 이게 사드 사태 이후에 중국이 정치적으로 한국의 컨텐츠가 정상적 유통되는 걸 막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도깨비는 피해 중에 한 명이에요. 저희가 거꾸로 보자면 공유 씨는 도깨비 이후에 중국에서 광고를 찍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송중기 씨는 뭐 광고 비용만 하더라도 몇백억을 벌어 가졌으니까요. 그래서 사드는 이런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고요. 이건 아까 저희가 수출입하는 내용에는 산업재라던가 중간재 B2B까지 들어있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수치는 16년에 역직구라는 글로벌 제품들이 중국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뭐 잘 알고 계실 텐데 11년 그러니까 11월 11일 날 일어나는 광군제 뭐 15조 18조씩 팔았다는 그 하루 동안의 매출에서 매출 비중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가 3위까지 했었는데 17년에는 실제로 5위까지 떨어집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은 근데 뭐 사실 상품이야 노출되어 있는데 영향이 있냐? 플랫폼들 자체가 중국은 공산당 체제이다 보니까 한국 제품, 한국이라는 것을 메인 페이지, 광고 페이지에 노출하는데 꺼려했습니다. 예를 들면 16년에 메인 페이지 노출은 하루에 한 2억, 그 당일에는 2억에서 한 3억 정도의 UV 방문자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메인 페이지에서에 대한 지분율 구조를 보자 그러면 한국이 약 20% 정도는 가져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많이 줄여서 뭐 17년 당해에는 한국 브랜드라든가 상품 노출 숫자를 줄이면 유입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유입과 구매 전환로 일어난 이커머스에서는 당연히 바로 직접적으로 매출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도 계속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2017년에 한 마이너스 5 내지 7% 정도의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 10년의 비즈니스를 시작을 해서 뭐 스스로 창업을 하다 보니까 뭐 매년 몇백 프로씩 성장을 하고 혹은 나중에 성장한 이후에도 30% 40% 이상의 성장세를 가져가다가 약간 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이라는 소비재 시장은 항상 크고 있고 중국은 한국 제품에 대한
니즈는 계속 성장할 것이고 소비자들도 젊은 소비자들이 계속 올라오면 이 시장은 영원히 성장할 거라는 약간 그 뭐랄까요, 이렇게 도취에 좀 빠져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사드를 겪고 나서 저 스스로도 이게 영원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됐고요. 이제 그러면서 다시 당시에는 환율도 아까 얘기했던 환율 곡선 보신 것처럼 165가 되면서 거의 최저가 되면서 한국 제품이 또 비싸지는 중첩적인 효과까지 나면서 매출 하락에도 큰 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더 해봤더니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한국 브랜드가 단순히 한국 브랜드라는 이유로 성장하는 시장이 이제 멈췄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고객들이 가졌던 한국 프리미엄이라는 거 위에 거랑 좀 다른 내용인데요. 예전에는 한국 제품이라고 하면 뭐 보통 중국 사람들은 싱잡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가격 대비 품질이 훌륭하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거를 한국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리아 프리미엄이 더 이상 안 붙는 이유는 중국 제품의 질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대비 품질로 봤을 때 중국 제품들이 많이 품질이 올라오고 디자인이라던가 성능이라던가 아까 얘기했던 가성비가 많이 올라오면서 더 이상 한국의 프리미엄이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뭐 앞에서도 계속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메이드 인 차이나는 예를 들면 이쑤시개나 면봉에 붙어 있었던 그런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정말 계속 그렇게 메이드 인 차이나 할 거냐?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샤오미라는 제품을 필두로 해서 더 이상 중국 제품에 대한 한국의 소비자에 대한 인식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한 내용에 의하면 2016년에 샤오미가 보조 그 배터리 팩으로만 한 300억 정도 한국에서 판매했을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제품들까지 고민하면 뭐 충분히 더 큰 매출을 올렸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포스트 메이드 인 차이나를 얘기하는 건 사실 중국에서 제가 중국에 오래 살면서 가장 느끼는 중국이 가진 그 가장 큰 경쟁력은 역시 인구입니다. 아까 딥러닝과 빅데이터 부분에서 중국이 그 앞서갈 수 있는 이유도 그 이유고요. 왜냐하면 딥러닝도 결국 데이터의 문제고, 그다음에 빅데이터도 당연히 데이터를 가공하고 처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근데 거기서 나온 또 하나의 장점은 금형을 뜨게 되는 공산품에 관해서는 전 세계에서 중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금형 하나가 몇 천만 원씩 하는 걸 중국에서는 한 제품을 뭐 몇십만 개, 몇백만 개씩 찍어내는데 한국에서는 몇 천만 원짜리 금형을 파서 뭐 몇천 개, 몇만 개를 찍어내면 경제적인 그 효과 자체가 당연히 중국이 더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메이드 인 차이나의 포스트 모델이 좀 더 좋은 제품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뭐 그럼에도 당연히 미리 진출했던 저희가 운영했던 브랜드들은 또 성장한 브랜드도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빨리 진출했고, 예를 들면 보통 한국의 화장품 회사들이 선택하는 뭐 도매업체라든가 중간상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진출해서 직접 매장 관리하던 브랜드였고, 그러면서 사실은 오히려 한국색이 좀 빠져있는 브랜드였기 때문에 한국 브랜드가 주춤할 때 글로벌 브랜드로 인지를 하면서 상당히 매출 성장을 이뤄갔었고요. 내수 접근이라든가 당시에 그 위생허가를 상당히 많이 받아놨던 것이 사실 한국 브랜드들이 중국에 진출을 할 때 위생허가를 받지 않는데 많이 받아서 중국 내수를 직접적으로 바로 유통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큰 폭의 성장을 이룬 회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안에서도 그 힘든 사이에서도 엣지는 상품들은 계속 잘 판매를 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잘 모르실 텐데 뭐 우리나라에서 스타킹 만드는 회사 중에 감성텍스라는 곳에 나오는 레치슬림이라는 스타킹이 누적 판매 개수만 하더라도 한 200~300만 개 정도 판매를 한 것 같고요. 이 허니버터 아몬드는 허니버터 칩을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이 그 맛만 비슷하게 내서 땅콩에다가 만든 제품인데요. 저희 이마트에서만 하더라도 저희 상점에서 뭐 몇만 개, 전체적으로 보자 그러면 몇십만 개 이상 뭐 판매를 하면서 단일 제품으로도 상당히 히트한 상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온라인 브랜드 중에 추라는 온라인 브랜드가 2kg, 5kg 진 입으면
5kg 빠진 것처럼 보인다는 제품인데, 이 제품 통해서도 뭐 상당히 매출을 올리는, 예를 들면 예전에 화장품 브랜드나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브랜드 하나를 다 들고 나가서 많은 투자 비용을 했지만 성공 사례가 크게 없었지만, 현재에는 엣지 있는 상품들 혹은 이커머스라던가 여러 가지 사회관계망들을 통해서 각 제품들이 하나하나가 성공하는 사례들을 가져갈 수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이런 상품을 통해서 좀 접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기존에 알리바바 중심이었던 커머스가 텐센트의 JD라던가, 최근에는 JD가 웨이핑후이라는 아울렛 온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인수를 하면서 사실상 텐센트 자회사들이 됐고요. 뭐 기타 채널들도 늘어나면서 이게 알리바바 중심으로 됐던 이커머스도 다시 채널이 변경되고 있구나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에이커메이트가 한 10년 정도 한국 제품을 중국에만 판매를 하다가 이 사드라는 문제를 통해서 앞에 얘기했던 이게 더 이상 한국 프리미엄은 없을 수 있구나, 그리고 중국에 100% 의존했던, 사실상 저희 매출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났었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생각했던 건, 최종적으로는 중국에 올인하는 비즈니스 구조는 바꿔야 될 것 같다. 예를 들면 이제 크로스보드라는 것 자체가 중국 제품이 한국에 팔리고 한국 제품이 중국에 팔리고, 혹은 한국 제품이 일본에 팔리고 일본 제품이 중국에 팔리는, 서로 이제 쌍방향으로 하는 것들이 진정한 크로스보드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였었고요. 그러면서 뭐 올해는 저희가 사실 사드 때문에 비즈니스 자체 주춤하다 보니까 오히려 새로운 투자 시각으로 돌린 것들이 중국에서 경쟁력이 있는 상품들을 한국 시장에 판매하는 것들도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뭐 두서없이 제가 비즈니스 했던 얘기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앞에서도 아까 그 시안에 있는 그 농부가 그러니까 뭐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우리는 어쨌거나 개밥 그릇을 놓고 개를 파는 거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중국을 막 들어갈 때쯤에 나왔던, 지금은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후훅학이라는 책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게 면후와 그 심흑에 그걸 합쳐진 것을 후훅학이라고 하는데, 제가 비즈니스를 해보면 정말 중국 친구들 얼굴 두꺼운 것 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에 관해서 정말 뻔뻔스러울 정도로 요구를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대응을 하고요. 근데 또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뭐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나 채널들이랑도 일을 하지만,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국의 이커머스 시장을 되게 강력하게 통제를 하거든요. 뭐 한 가지 예로, 예전에는 다 이게 오픈 플랫폼이라서 채널로 입점을 해라, 그러니까 상점으로 입점을 해라라고 했다가 작년도에 시작한 것이 그 알리바바에서 시작한 그 뭐 티몰 초이스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체리 피킹만 하겠다는 겁니다. 한국의 브랜드의 화장품 전체는 필요 없다. 우리는 아모레패시픽에서는 뭐 비비크림만 필요하고, 뭐 제이준에서는 마스크팩만 필요하고, 그러면서 직접 자기네가 사입을 하고, 사입하면서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단가를 내려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중국 친구들이 비즈니스 어떤 상술적인 부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어떤 중국을 대할 때 태도야 하지 않나. 결국 사드라는 문제도 중국 친구들이 항상 앞에서 저희랑 이제 얘기했지만, 과연 사드 문제가 단순히 무기 때문에 발생한 정치적 문제일 것이냐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와이프가 중국인인데 그 전까지 제 한국 드라마를 보던 와이프가 이 사드 문제 이후에 중국 드라마로 변경을 시켰거든요. 많은 PD들이 건너갔고 컨텐츠들이 강화됐고,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보면 중국은 앞에다가는 뻔뻔하게 사드 문제를 걸었지만, 실제로 자기네들의 마음은 자기네 문화들을 좀 더 그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중국 접근에 있어서는 항상 이런 그 중국인의 양 두 가지 모습을 염두에 두고 진출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